몽골은 다른 유목제국과 무엇이 달랐나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완전하게 복속시키진 못했지만 북중국을 약탈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원정을 통해서 북중국을 약탈하다 보니까 화려한 물품들이 고원에 넘쳐요. 갑자기 고원이 부유해졌습니다. 북중국에서 얻었던 수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치품도 많고 비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거를 서역과의 교역을 시도합니다. 몽골 고원에서 여기 있죠. 이 북중국에서 얻은 재물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그르나 아니면 더 서쪽인 이 호라즘 제국에 교역을 시도하게 됩니다. 탕구트는 먼저 속국이 됐죠. 그리고 북중국은 어느 정도 몽골에 흡수되고 있었다. 여기로부터 수없이 많은 물품들이 몽골 고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고원의 물품들을 서역과의 교역을 통해서 더 나은 물품들을 얻을 수 있는 동서교역의 필요성이 이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앞 시간에서 고원에 있었던 유목 제국들이 수나라, 당나라 또는 여러 농민 제국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그것들로부터 실크로드가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북중국에서 얻었던 수많은 재물들을 갖고 있지 않고 서역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도함으로써 이 실크로드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몽골의 사절단을 서역으로 보냈어요. 호라즘으로 보내가지고 교역을 요청을 했는데 그 호라즘 제국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지방장관이 이 몽골의 사절단들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교육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라즘 제국의 지방장관은 왜 몽골의 사절단을 죽였을까? 아마도 호라즘 제국은 동쪽에 있는 몽골 제국을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이들은 사마르칸트 중심으로 동서무역을 독점해서 번성하던 중이에요. 여기가 지금 호라즘 제국인데 여기 사마르칸트가 있었고 부하라고 있죠. 여기서 독점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쪽에 있는 말하자면 듣보잡 몽골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교육하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나누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의 교육 사전단들을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징기스칸은 아주 화가 났죠. 원래 서역 원정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호라즘 제국이 저렇게 자신을 무시하니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교역을 하자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을 죽여버리고 하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만의 군대를 준비해서 친히 원정을 떠납니다. 금나라 정벌에서는 자기가 많이 안 가고 주로 장수들은 보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가겠다 해서 군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몽골군이 10만이라는 것은 전원이 기병이거든요. 이쪽에 남자를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전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부를 동원을 해가지고 서역 원정을 떠납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이거를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하라와 나보이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있는 이 호라즘 제국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군대가 이동한다 그러면 예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는 몽골의 공격도는 이렇게 되죠. 동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쪽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쪽에 키질꿈 사막이 있습니다. 시르강과 아무강 사이에 있는 키질꿈 사막은 아무도 건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도시는 동쪽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호라즘 제국도 원래 튀르크 유목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군사가 4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라고 하는 아직 잘 모르는 그 분대를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전략을 쓰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이끌고 있던 몽골군의 본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동쪽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근데 호라즘 제국 가까이 와가지고 부대를 세 수로 나눴어요. 하나는 키질쿰 사막을 건너는 서쪽의 전격 부대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남쪽으로 해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는 제배 부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마르칸트에 있었던 호라즘 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특히 이 키질쿰 사막을 건너오는 서쪽 전격 부대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와가지고 이 호라즘 제국은 주변을 몽골군에게 전부 내주게 되고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라고 하는 두 도시의 농성전을 통해서 버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징기스칸은 이 호라즘 제국에 가가지고 그리고 가기 전부터 이 성을 공략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탕구투 공략 시에 공선정의 역량을 충분히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북중국에서 공성 전문가를 데려왔죠. 어떻게 하면 성을 공략할 수 있을지 또한 현지인들을 충분히 징발합니다.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다 기병을 했잖아요. 10만 명의 기병이기 때문에 보병이 없어요. 그러면 현지에 투르크인들이 많이 있죠. 그 투르크인들을 잡은 다음에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노동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보통 성 앞에는 해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해자 같은 것도 사람이 시체로 막 채워가지고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는 그리고 화약무기 등 다양한 장비를 개발합니다. 이 화약이라는 것은 송나라 때부터 개발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원나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이 공성전에서 아주 적절하게 쓰게 되는데 물길을 변경하고 지하 터널 같은 거 뚫고 지하 터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공성전을 하게 됩니다. 징기스칸과 몽골의 특기 중에 하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오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배워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였죠. 이렇게 호레즘 제국에서 공성적 능력도 확보하고 사마르칸트 공략할 때 쓰기도 하고 또 훌레구라고 하는 징기스칸의 손자가 페르시아를 공략하고 바그다드를 공략할 때도 이 공선전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몽골군은 잔인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골군이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잔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몽골군의 공략 목적은 지배가 아닌 약탈에 우선적으로 약탈 군대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시를 만나면 항복할 것을 우선 권합니다. 어차피 싸우게 되면 아군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항복을 권하고 항복하겠다고 하면 살려줍니다. 그리고 공물을 확보해요. 공물 확보가 목표인 거죠. 그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잡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몽골군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예로 잡아서 부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복하겠다면 항복하고 세금만 잘 내라. 공물만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항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도시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하거나 살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복하지 않으면 이런 꼴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더 이상의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몽골군은 싸움을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싸움을 줄이려면 항복하지 않은 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중에 일부 사람만 도망치게 합니다. 이웃성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남기지 않는 파괴를 유명하다. 그 성에서 도망친 사람 이웃 성에 가서 몽골군은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마구 퍼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남긴 이들은 정주국의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몽골에 나쁘게 쓸 수밖에 없죠.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몽골군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놈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좀 더 과도하게 이렇게 쓰게 되고요. 몽골이 특히 잔인하다는 인상을 준 이유는 일부러 잔인하다는 소문을 생산하고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은 도망쳐서 이웃성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잔인하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왜? 잔인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성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파괴된 도시의 생존자가 다른 도시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싸움을 하지 않고 공물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적을 기만하고 홍보하고 잔인한 살해하고 과도하게 죽이고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을 오히려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잔인한 인상을 남긴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특히 귀족과 그 가족들을 죽이고 저항 가능성을 삭제하는 거고요. 당시에 몽골이 있었던 중세는 신분이 사회란 말이에요. 귀족을 잡은 다음에 몸값을 바치면 풀어주는 이런 게 중세의 기본적인 룰이었는데 몽골군은 그런 걸 전혀 지키질 않았어요. 다른 귀족들의 신분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족들의 물품을 빼앗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점령한 곳에서는 사회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사회 구조를 완전히 말살을 시켰기 때문에 몽골이 떠난 이후에도 사회 구조가 회복이 쉽지 않았고 그 대신 몽골이 살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인, 낙타, 몰입꾼, 여러 언어 구사자, 기술자 등을 살려줘가지고 이들이 조직을 만들게 하고 이들을 몽골로 데려와가지고 몽골 사회를 만들게 하는 그랬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몽골은 주민, 사륙자가 아니라 도시의 파괴자였다. 도시를 많이 바꿨고요. 농지를 초지로 바꾸기도 하고 잔인한 모습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기억으로 많이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을 떠나서 그 사회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약점이 있었어요. 유일한 약점은 몽골군이 가장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곳은 초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라비아의 사막에서도 좋지가 않고 비가 많이 내린 곳도 좋지가 않고 인도처럼 덥고 습한 데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로 공략해 갔을 때 거기서 더위와 습기로 고전을 하게 되죠. 결국은 몽골군은 춥고 건조한 곳에서만 강력하다는 사실이었죠. 여름에도 가급적이면 전투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름에는 강물이 있고 강을 건너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몽골군은 겨울에 강물이 얼어붙었을 때 전투를 많이 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칭기스칸이 이끈 서역 정벌 군대가 이 호라즘 제국을 완전하게 정벌을 했어요. 그런데 호라즘에 있던 샤가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쳐가지고 재기를 꿈꿨는데 사마르칸한테 도망쳐가지고 서쪽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수베테이와 제베는 샤를 쫓아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그 샤가 카스피해 안에 들어가가지고 질병에 걸려 죽거든요. 그러자 이제 적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 수베테이가 징기스칸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서쪽으로 한번 더 가보겠다. 허락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징기스칸 그래 한번 가봐라. 허락이 돼가지고 대략 3만 명 정도의 부대를 이끌고 캅카를 넘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를 거쳐서 하라강 전투를 하게 되는 수베테이와 제베의 러시아 원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중세기사를 만납니다. 당시 중세죠. 13세기니까 완전 중무장을 한 중세기사가 있다는 거죠. 이 중세기사들의 싸움 우리가 영화에서 못 듣죠. 룰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룰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말 위에 타가지고 긴 창을 이끌고 서로 맞싸우는 이렇게 폼을 잡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몽골군은 절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죠. 몽골군 곧바로 싸우지 않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치고 빠져요. 한번 싸우는 척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중세기병은 쫓아가겠죠. 이렇게 하면 또 매복, 이 유목인 특유의 매복을 하죠. 그래서 또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지아군의 말은 기본이 크죠. 갑옷을 입은 이 중세 기사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싸움은 능하지만 오랜 기간의 싸움은 능하지 않거든요. 맨날 맨날 싸우는 건 익숙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조지아의 싸움에서 귀족계급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중세 기사들이 이 몽골군과 패해가지고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 조지아에 있었던 다른 백성들은 몽골을 충성스럽게 지원하게 되고 일부 사람들을 몽골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몽골군은 중세기사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다 알게 되고 이후의 싸움에서 아주 쉽게 이기게 됩니다. 몽골군의 전형적 승리를 거둔 그것이 바로 수베테이와 제베가 1223년에 흑해 북쪽 드네프르 강변에서 있었던 칼카강 전투입니다. 할하강 전투라고도 하고요. 이때 키예프, 볼리니아, 크루스크 등 외부인이 몽골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4에서 8만 명 정도의 중세 기사와 보병들로 구성된 중세 군대가 몽골군과 싸우게 된 이게 바로 칼카강 전투인데요. 이것도 몽골군은 이미 알고 있었죠. 저들하고 어떻게 하면 싸우면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키예프의 무스틸라브 로바노비치가 공이 지휘를 했고 여기서 몽골군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하니까 이 중세 기병들은 잘 모르죠. 자신감 충만한 러시아군의 2주간의 추격을 합니다. 아조프해로 흘러드는 칼각 항면에서 기다린 몽골군 치고 빠져서 2주 동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몽골군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싸움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한번 치고 빠져요. 이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면 이제 매복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죠. 팔을 딱 쏩니다. 매복하고 있죠. 매복 군대가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징기스칸 군대가 싸우는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러시아 헝가리군 한 5만 명 정도가 집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베테이와 제베가 이끄는 몽골군 한 3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칼가강이 뒤에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주 거리였는데 3만 명 중에서 5천 명을 몽골 기병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이제 약을 올려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숫자가 유리하니까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몽골 기병들은 퇴각을 합니다. 살살 퇴각을 해요. 2주 동안 저 멀리 보일 정도만 퇴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갑옷을 입은 기병도 있지만 보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주 동안 퇴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렬로 늘어서게 되죠. 기병들은 빨리 달리니까 앞에 있고 보병들은 쭉 뒤에 따라오다 보니까 일렬로 쭉 늘어선 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몽골의 매복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복조가 쭉 둘러쌉니다. 이 러시아 헝가리군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요. 둘러싸서 어떻게 하죠? 이제 활 공격만 하는 거죠. 활 공격만 하면 여기 있는 대열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도망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이제 말로 쫓아가가지고 칼로 죽이는 이 몽골군이 이렇게 한라항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만 명의 몽골군이 5에서 8만 명의 러시아 헝가리 기병들을 아주 쉽게 이겼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허우대만 멀쩡한 유럽 중기병들, 단기전엔 능하지만 유목군대가 해왔던 이런 기만, 매복, 치고 빠지기 전술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장기전에 능한 빠르게 치고 빠지고 위장 매복 같은 데 능한 2주 동안 싸우지 않고 매복으로 이끄는 이런 데 능한 군기병하고의 싸움에서 결국은 러시아 헝가리의 군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싸움에서 수부타이라고 하는 맹장이 등장을 합니다. 몽골 최고의 맹장이었죠. 1222년 제베와 함께 킵차크를 넘어서 칼가강 원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요. 몽골 고원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바투의 유럽 원정에 다시 부사령관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1241년까지 러시아, 헝가리 지역까지 패권을 확립하게 되는 대단한 맹장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세계 공략을 큰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몽골고원에서 1206년에 통일을 한 다음에 서하로 먼저 갔죠. 그 다음에 금나라 공격을 하게 되고 또 만주를 공격을 해서 한반도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서역 호라즘 제국을 공격을 하게 되고 수베와 제베테이가 이렇게 캅차크를 넘어서 1222년에 칼가강까지 갔었죠. 1223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요. 맨 먼저 했던 건 탕구트 공략, 두 번째 주루킨 공략, 세 번째는 호레즘 제국 공략, 그리고 인도 가서 실패를 하고요. 수베테 제베가 서역을 공략했던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마지막 원정은 탕구트였습니다. 1207년에 탕구트가 이미 항복을 해서 몽골에 속국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1220년에 몽골군에서 서역을 원정을 가자 해가지고 관련 동맹국들의 군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군사를 모을 때 주변에 병사들이 다 왔는데 서하가 여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병사를 못 보내겠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징기스칸은 서역 원정을 다녀와서 1226년에 이 배반한 탕구트를 손보기 위해서 다시 원정을 가게 됐던 거죠. 결국은 탕구트 원정을 하다가 썰에 의하면 원정 중에 말에 떨어져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고향에 묻혔다고 하죠. 징기스칸의 무덤은 비밀리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덤을 조성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했다라는 썰도 있고 한데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고향 땅에 묻혔다라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군이 왜 그렇게 강했는가? 앞 시간에 했었던 유목제국이 강했던 이유와 비슷하죠. 몽골군은 농민제국의 군대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위에 있었던 건 분명하죠.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은 전투와 다르지 않았다. 항상 동물들을 키우면서 전쟁 연습을 하죠. 늑대 쫓고 활쏘기, 말타기 이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이동에 적합한 복장을 늘 하고 다니고요. 군대 막사와 다르지 않은 게르. 항상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잖아요. 군대와 똑같죠. 또 말을 위한 치중대가 없었죠. 서역 원정을 하는데 몽골고원에서 호레즘 제국까지 가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가는데 거기에 치중대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나게 강점입니다. 적을 유인하고 집중 사격하고 은밀 침투를 가능하고요. 가벼운 무장을 하고 속도 위주가 최고다. 그러기 위해서 장거리 원정 시에 말을 네 내지 다섯 피를 말 유지한다. 지친 말을 바꿔 타기 하는 장거리를 쭉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줘요. 중세기병은 한두 시간 말을 타면 말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몽골 기병은 말을 계속 바꿔 타면서 하루 종일 말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리고 텐트를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따로 보급부대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몽골군을 왜 강했나?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한 강력한 군율을 집행을 했습니다. 군율을 어기는 자가 있을 때 몽골을 알고 있는 자라면 나에게 보내고 그렇지 않은 자라면 즉시 처형하라. 군율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몽골군이라면 나에게 보내 심판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즉시 처형해라. 이렇게 징기스칸이 얘기했다는 거죠. 귀족 출신 황금시조 자신의 집안을 유대하긴 하되 엄정한 군율을 시행을 했다. 자신이 맡은 구대의 군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수는 누구든 처자식과 함께 번지자의 낙인이 찍히리라. 그리고 그를 대신할 장수를 그 휘하 군사 중에서 선택하라. 강력한 군율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던 거고요. 세 번째, 그들의 전투는 실용적이었다. 정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 위장태각, 기만, 위협 등을 사용하고요. 개별 약탈을 피하고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유목제국들은 전리품 약탈을 해서 승리를 거두기보다 자꾸 약탈만 하다 보니까 계속 적들로부터 반격을 당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적을 제압한 다음에 약탈물을 정리하고 전리품 나누는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또 병사의 과부와 고아에게도 똑같이 배분했다. 이름으로써 목숨 걸고 하게 되는 원동력을 하게 되는 거고 몽골 병사를 희생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했어요. 정면 공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몽골 병사가 희생되잖아요. 왜 기만전지출을 하냐면 몽골 병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전쟁포를 활용해서 노역하고 공성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적극 활용했던 겁니다. 왜 공포심을 일부러 자극을 했냐면 전쟁을 적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상당히 약았던 거죠. 공포심을 마구마구 퍼지게 함으로써 성들이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는 겁니다. 유목제국의 전쟁에서 관심 둘 것은 병참이라 하는 거죠. 보급, 군수, 치중을 여러 용어를 쓰는데요. 고구려를 공격한 수나라 100만 군의 상당수 병참되었죠. 북벌을 추진한 제갈량의 총나라에서 최대 약점은 군량을 보급이었다. 병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몽골 유목군대에는 치중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말을 위한 보호품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한 강점이죠. 중세 기병한테는 말이 먹을 수 있는 건초를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몽골 기병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치중이 없다는 건 어떤 이점이냐면 유목군대 최우선 가치는 스피드다는 거죠. 빨리 가서 약탈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장거리 원정에서는 전투부대 후방이 가축용 동물이 뒤를 따랐다. 장거리 원정을 할 때는 아예 동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아예 끌고 가는 거예요. 북중국을 공격을 할 때 양떼를 끌고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장기전을 할 수가 있죠. 몽골군은 집중해서 이동하지 않고 산기에 이동한다. 이것도 동물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동물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퍼져가지고 동물들이 풀을 뜯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식의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또 몽골인들은 스스로 식량을 준비했다. 가을이 되면 약한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육포를 만들죠. 육포를 만든 다음에 고기를 얇게 펴가지고 안장에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 번 다지고 해가지고 건조돼서 자연스럽게 육포가 됩니다. 또 보루차라는 게 있죠. 고기를 다진 다음에 소의 방광에 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두 개씩 가지고 다녔죠. 나중에 이 보루차라고 하는 이 육포가 서양으로 전해져 가지고 타타르 스테이크가 됩니다. 그냥 고기가 아니라 다진 고기. 이 타타르 스테이크가 독일로 가가지고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되고 그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햄버거가 되는 겁니다. 다진 고기를 빵 사이에 넣는 것. 이게 바로 햄버거죠. 다진 고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보루차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몽골군은 장거리 원정을 떠날 때는 보루차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여러 개 준비해서 말에 싣고 다녔다는 거죠. 치중국 군대가 따로 없이 각자의 식량을 준비하고 말젓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물을 끌고 다니면서 양젓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음식 중에 순대가 있는데 이것도 원나라 시대에 전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되는 겁니다. 순대도 겨울 동안에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에요. 동물의 내장 안에다가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비타민 공급처였던 거죠. 그리고 말젓이나 양젓 같은 것들을 치즈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간단한 불을 피워가지고 하루 중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낮에는 육포를 씹고 저녁이 되면 불을 피워가지고 하루 중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는 거죠. 몽골 기마병은 역사상 가장 강인한 군인이었다는 거죠. 텐트도 안 가지고 다니고 저녁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숲속에 가서 바람이 안 부는 곳에 가서 그냥 자고 이런 강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군대를 맞이한 상대편 군인들은 공포스러운 적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몽골말은 작다고 말씀드렸죠? 서러브레드, 아랍말에 출발한 중세 기병들의 말은 아주 키 크고 멋있게 생겼지만 몽골말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생겼죠. 유럽인들은 몽골인들을 쥐 같은 말을 탄 미개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왜 그렇게 몽골말을 작았냐? 작아도 가능했냐? 중앙 유라시아의 거친 환경에도 잘 견디고요. 사막이나 산중 등에서 인내심도 강하고 특히 겨울에도 별도의 건초를 준비 안 해도 된다. 겨울에 몽골말은 마구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그냥 눈 맞으면서 있어요. 그러면서 건초 없이도 흰 눈을 헤치고 속에 있는 마른 풀을 찾아 먹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이 굉장히 굵습니다. 때로는 비상식량이 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몽골말은 건초를 제공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몽골이 만든 것 중에 얌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어요. 역참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고타이, 징기스칸의 아들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몽골의 수도가 있죠. 여기서부터 초원을 달려가지고 크림반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를 만들었는데 소식을 전한 우편 기사가 있으면 하루 동안 말을 달려가지고 얌에 가서 숙박을 제공받고 말을 바꿔 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얌을 담당하는 주민은 세금을 면제하고 대신하여 숙식과 말을 제공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6%가 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렸을 정도다. 그만큼 얌이 중요했고 서역에서부터 카라코룸 수도까지 한두 달 만에 소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역참 제도를 몽골에서는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